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궐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변수 그리고 판세 분석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원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 이틀 동안에도 후보들 각 캠프의 유세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 현장 모습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여성 부시장 그리고 디지털 부시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여성 후배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내 마음속에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서울, 그 가능성의 서울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선택의 순간,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안철수 후보는 새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공동 경영하는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서울시 함께 힘합쳐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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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빗발이 내렸던 어제 이제 사전투표 이틀째였고 다 마감을 했는데 재보선 사전투표 역사상 최고인 20.54%를 기록했습니다. 두 분 모두 서울 시민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 사전투표 하고 오셨나요? 네. 그럼요. 네. 경기도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는 왜 경기도민이. 투표를 안 해야 된다. 이번에 워낙 또 선거가 관심을 끌었다 보니까 또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네, 저도 금요일 날 했습니다. 네. 투표소에 직접 가셔서 느낀 현장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저도 이 MBN 근처에서 이제 방송 끝나고 투표를 했는데요.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도 많이 투표를 하는 것 같고 또 어르신도 많이 투표를 하는 거. 이게 이제 2013년 4월 달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부터 이제 사전투표제라는 게 도입이 됐었거든요. 워낙 투표율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사전투표를 이제 했고 이게 해마다 지금 투표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투표 당일날 혹여 이제 투표를 못할 분이라든지 또 직장 있는 분이라 이런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데요. 이 보면 이제 아마 이렇게 되면 조만간 사전투표율이 오히려 본투표보다 높은 시점도 올 것 같아요. 그만큼 투표율 상승에는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투표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항상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나름대로 왜냐면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투표를 하니까요. 이제 그런 점도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그런 어떤 기존 고정적인 어떤 관념들을 깰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관심거리였던 회사 앞이라면 뭐 필동, 필동 주민센터에서 하셨을 텐데 어제 하셨나요? 그제 하셨나요? 저는 금요일 날 했습니다. 금요일에 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많이 보였었나요? 어땠었나요? 네, 뭐 이게 아마 MBN 직원들도 꽤 많이 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이렇게 회사에 중간에 빠져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그 본투표는 자기 주소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그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관내 투표라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편의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은 직접 가서 보시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저는 뭐 금요일 날 오전에 갔었기 때문에 뭐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뭐 지역 주민들이 저건 이제 종로인데 종로가 제일 높은 투표율이었거든요. 24%.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았다 이런 결과를 보고 또 깜짝 놀라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역대 재보궐선거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만큼 이게 최종 투표율로까지 이어질까 궁금한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시겠어요? 저는 아마 이번 투표가 사실은 이제 그 빅투표지 않습니까?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아마 인구수로 보면 우리나라 1대 2대 대도시의 투표거든요. 보통 우리가 동시지방선거라든지 이런 투표보다 지금 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열기 자체가 일단 굉장히 뜨겁다는 것이고요. 또 쟁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LH 사태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태라든지 이걸 통해서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선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또 야당이나 여당이나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부각돼서 컨벤션 효과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정권이 어떤 면에서 5년 차에 치러진 선거는 굉장히 이제 정권 심판적인 성격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1년 전에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여당의 압승으로 나타났지만 1년 만에 딱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아마 보신 분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표 격차가 나고 있는 네. 사실이거든요. 과연 이게 현실적인 투표로 나타날 것이냐. 네. 일단 전체의 분위기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적 선언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투표율과 격차가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향후 내년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저는 아마 이번 투표는 거의 50대 중반이나 후반까지 가지 않겠는가. 50대 중반에서 그런 예상을 후반까지. 해봅니다. 네. 네. 저는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네. 뭐 이제 이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은 4월 7일 날은 이제 임시 휴무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분산 효과가 굉장히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투표가 3일 동안 치러지는 거고 그나마 토요일이 그 휴무일에 가까운 날이었는데 그때까지 해서 20%를 조금 넘었다고 본다면 네. 지난 그 4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48% 투표율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면은 50% 초반을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50% 초반. 사실 재보궐선거도 50% 초반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 그동안의 대선 또 지방선거 총선의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것뿐이에요. 근데 그때는 주중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시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제 생각에는 55% 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보궐선거 치고는 높은 투표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기면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뭐 일단 지지층이 이게 결집한 효과가 투표율이 있을까요? 높다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만 예를 들었을 때 네. 그동안 투표율이 높음으로 해서 여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이제 항상 하는 그 있는데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20, 30대와 중도층의 투표율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중도층의 투표율이 높다는 의미는 그동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 1기, 2기, 3기 때 같은 경우는 정권에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특히 작년 선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로나 국면 때문에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네. 또 여당한테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것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를 쭉 보면 20, 30대가 사실 지난 4.15와는 전혀 다른 지금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전격적 부각을 하면서 또 공정의 가치가 상당히 이제 이 선거의 핵심 가치로 떠오르면서 네, 네. 20, 30대의 어떤 반란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아마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20, 30대가 어떤 면은 심판, 분노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투표가 아닌가는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저는 여당보다는 야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샤이 진보 이야기하는데요. 네. 사실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샤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권하지 않는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혹시 자기가 의견을 냈을 때 불리할까 싶어서 의견을 숨기는 경우가 있지만 네. 집권당 지지층들이 샤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샤이 진보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환상이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하고 싶습니다. 예. 네. 박 교수님은 지금 사전 투표율 누구에게 더 유리할 걸로 보세요? 뭐 저는 뭐 사실 유불리가 그렇게 크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분산 효과였기로 높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예.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석하신 대로. 이제 다만 저는 심판론으로 소위 그 분노 투표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분노 투표가 되려면은 아까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5%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을 떠난 민주당에서 민심을 이제 등을 돌린 사람들이 심판론으로 투표장을 가느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야당 후보도 보니까 오세훈 후보도 자꾸 뭐 말실수 나오고 옛날하고 달라진 거 없으니까 네. 그냥 투표 포기로 가느냐라고 봤을 때 생각보다 투표율이 높지 않다면 소위 말해서 그 분노 투표가 아닌 소위 말해서 투표 포기 쪽으로 가는 이런 모양새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현재 이 사전 투표율 높은 게 지금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보기에는 뭐 아직 뭐 이른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두 분 모두 본 투표까지 일단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양측의 공방, 그러니까 공세가 집중되는 그 지점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영선 캠프부터 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이슈가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와중에 김상조 이제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임대료를 갑자기 그 임대차 3법 통과하기 직전에 그렇죠. 올려서 문제가 됐는데 또 박주민 전 최고위원이죠. 지금은 이제 현역 의원이고요.
이런 부동산 악재들을 딛고 박영선 후보가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전 박영선 후보 아마 이게 가만히 생각하시면 굉장히 아마 좀 분노하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움되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여당에서. 선거라는 게 보면 이 출발부터 어려우면 상당히 여당에서 상당히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해찬 전 대표의 말에서부터 이게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 다 이겼다라고 하더니 이번 선거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하더니 역전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든지 이게 말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지금 나온 이 부동산 이슈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슈를 점점 더 여당 입장에서는 희석화시켜야 되고 예. 뭔가 이걸 좀 변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요소만 더 많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뭐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엎친 데 덮친 격이요. 거기다가 네. 또 박주민 의원까지 이렇게 되어버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박영선 후보한테는 뼈 아플 겁니다.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 후보가 한 가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후보 본인의 뭔가 문제점보다는 민주당 그리고 그렇죠. 청와대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이 탈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예. 문제는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사고가 터지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제 뭐 최근에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로 김진욱 처장이 이성윤 지검장한테 예, 차를 에스코트했던 그런 측면도 터져버린 네네.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리한 게 하나도 없고 또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 수급이 지금 원활치 않아서 지금 뭐 백신 접종률이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뭔가 하나 플러스 되는 게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아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냥 이런 요소를 다 빼내고 개인 대 개인으로 붙었으면 해보만 할 텐데 네. 워낙 주변 요소가 지금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뛰어도 도저히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발 다시 한 번만 미워도 다시 한 번. 이 구호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지금 뭐 진성준 지금 뭐 전략본부장 같은 경우는 네. 뭐 중대 결단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까지. 아니 이거는요. 오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렇죠. 중대 결단할 수 있다 이건 이런 말이 얘기를 안 했죠. 되는 저 전략인데 선거 지금 며칠 앞두고 중대 결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중대 결단이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또 예. 박영선 후보는 들은 바 없다고 그러고 사실 참모들은 중대 결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서로의 이 캠프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아마 일단- 박영선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일단 싶습니다. 캠프 안에서 나온 방금 말씀하신 이 중대 결단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따로 한번 짚어보기로 네. 하고요. 박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주변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박영선 후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뭐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 청와대 또 여권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임대차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는 게 결코 도움되지 않겠죠.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이 불리한 형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선거는 너무 당연한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뭐 여권의 지지층들을 또 뭐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거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좋아서 또는 박영선 후보한테 기대감이 커서 여권 지지층이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오세훈 후보의 그런 뭐 용산 참사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등을 돌렸던 지지층들이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보수가 저게 보수구나. 보수의 민낯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다시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민주당 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심판론으로 가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건데 예. 네. 심판론으로 가지 않고 소위 돌아서거나 또는 투표를 포기해버리거나 네.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근데 민주당이 그걸 노린다고 한다면 결국에 선거 막판 다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저는 민주당에서 최고의 선거 운동을 해주는 사람은 오세훈 후보의 말입니다. 이 오세훈 후보의 말이 아니면은 진보층이 결집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도예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도 이제 뭐 아까 중대 결단 얘기 나오는 게 사실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고발하는 요 문제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고발하는 건을 중대 결심으로 표현했을 그렇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 기억하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이 선거 기간 중에 가족과 관련된 말 한 것 때문에 끝나고 나서 정말 대법원까지 천당과 지옥을 몇 예. 번을 오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이런 경우로 또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막판 이슈로 민주당이 제기할 만한 네. 법한 그런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네.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셨어요. 기억해요. 예. 잘생기셔가고 눈에 띄어요. 주방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맛있는 것 좀 해주시라고 주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 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그래서 그게 그 페레가모. 점심시간이 넘어서니까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우리 손님들이 11시 반에 오셔갖고 12시 반에 딱 나가거든요. 빠진 다음에 들으셨어요. 혹시 오세훈 후보를 잘못 보셨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지요. 그 경작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께서 또 저한테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다고 그날 또 그렇게 하고 또 며칠 있다 들리면서도 큰 손님을 모시고 왔었다고 그 말씀 하셨어요. 몇 번은 자랑으로 몇 번 그렇게 하시길래 큰 손님은 손님을 많이 모시고 와야 큰 손님이지 내가 장난으로 그 소리를 좀 한 적. 아니 오셨으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왜 거짓말을 하시나 싶어갖고요. 굳이 이런 거 내곡동 식당 주인 인터뷰가 좀 계속 화제이고 논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뭐라 그랬죠? 뭐 브랜드까지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곡동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의 그 측량 현장에 갔다 안 갔다 지금 예. 이 문제로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 측량 현장 근처에 있는 생태탕 가게의 그 식당 주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봤다. 구두 브랜드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의원? 글쎄 뭐 눈에 본 듯한 15년 전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증언을 하셨는데. 예.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태의 본질, 투기의 본질인가 이 문제가 아마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뭐 사실은 LH 사태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불법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놀렸다든지 그런 본질적인 사안하고는 거리가 먼 사안이거든요. 1970년대에 상속을 받은 것이고 그게 이제 강제 수용되면서 이제 했다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언제 때 개발됐느냐의 문제고 사실 내곡동 개발된다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사실은 공지의 사실인 것인데 네.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렇다면 이 공지 수용되는 땅에 어떻게 더 이익을 누리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이라면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인 투기와는 거리가 멀지만 네.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 논란을 사실 자초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안철수 후보와의 지금 토론에서 아예 직을 걸어버렸잖아요. 새로운 거짓말을 한다면 뭐 직을 사퇴를 오세훈 후보는 왜 하겠다. 자꾸 이렇게 후보를 직을 거짓말 내려놓겠다까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네. 그렇게 직 걸어갖고 무상급식 때문에 혼이 나셨는데 네. 뭘 이야기를 하면 직을 걸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 뭐 승부사적인 기질이 아니 그게 상대에서 승부사가 맞나 아니라 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경솔한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네. 직 자체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 시점 아니 뭐 가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후보의 본인은 전략 자체도 잘못됐다는 그만큼 거. 본인은 가는 게 정정당당하다라는 뜻일 수도 아니 예를 들어서 있으니까요. 부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측량할 때 네. 가서 본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그걸 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 논쟁으로 이게 지금 프레임이 전환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기억의 문제 그다음에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해오고 있는 건 이 궁색한 변명이죠. 네.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물론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물고 늘어지지만 사실 이게 이 선거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만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의 말에 대한 무게감은 좀 느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무상급식 그 투표 건 바람에 결국은 이게 미달돼서 투표를 까지 않고 본래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이거는 뭐 어차피 저는 중요 이슈는 아니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오 후보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뭔가 직을 건다든지 이것 자체는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땅 투기 의혹에서 지금 거짓말 논란으로 좀 번지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오 후보가 자초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 교수님께서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인에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박주민 의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박주민 의원은 그 아파트의 시세보다 월세 시세보다 20만 원 낮게 월세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본인이 전월세 5% 상한제를 갖다 발의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즉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내곡동 땅 투기냐 아니냐 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질일 수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즉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얘기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찾고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요. 뭐 내 안에 네, 내곡동 네. 땅이 있었네 없었네 뭐 첫사랑입니까 뭐 마음에 있고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감추는 듯한 느낌을 두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증거가 나타나면 난 그러면은 그만 후보 사퇴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거는 정치인의 자질, 도덕성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다가 소위 말해서 용산 참사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보층이 굉장히 뭐랄까 영린을 찔린 듯한 네.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불편한 이런 마음마저 들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세훈 후보의 이번 그 소위 말하면은 거짓말 논란, 거짓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심판론이 확산되는데 제동 역할을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또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렸던 여권 지지층이 심판론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렸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네네. 용산 참사의 그런 워딩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오세훈 후보가 말로 이 좋은 판세를 갖다가 까먹은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 두 분 모두 같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오 후보가 스스로 발언을 좀 잘못해서 더 문제가 커진 면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용산 참사 부분도 짧게 짚어보죠. 용산 참사 발언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보십니까? 불필요한 말 했다고 보시나요? 이게 어차피 뭐 공권력에 의한 뭐 공권력이 정당한 어떤 간에 일단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면들을 이제 이 감정 어떤 이 주장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물론 원칙적으로 본인은 공권력 진압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해서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일단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희생이 됐고 그렇다면 그 사실 앞에는 본인이 겸손해야 되는 저는 뭐 본인도 이제 나중에 이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빨리 사과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 또한 발언 자체가 이게 좀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세훈 후보가 지금 이제 분위기를 좀 띄우다 보니까 말이 자꾸 이렇게 함부로 나오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마 본인이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용산 참사 발언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오세훈 주시죠. 전 시장이죠. 전에 시장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에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무한한 확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필연적으로 철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폭력적 철거와 공권력의 무리한 남용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됐고요. 그것의 가장 큰 활용정점을 찍은 게 용산 참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의 또 공약이 뭐냐? 또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폐해 중에 폐해였던 용산 참사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고 새로운 대안도 없어요. 그냥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용산 참사는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나온다면 그럼 앞으로의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할 거냐? 좀 그런 점에서 용산 참사 발언을 했네 안 했네가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이 가져오는 그런 폭력적인 철거나 공권력의 집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을 갖다가 개발하고 균형 발전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한 단계 오 시장이 좀 진보된 진화된 발언을 했어야지 그 당시에 용산 참사가 맞았네 틀렸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 공약이 과거와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소위 준비된 정책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사흘 뒤에는 결정이 날 테니까요. 어떤 결론이 날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공개 행보로 사전투표를 해서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사전투표 현장 모습
영상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저희가 선생님 아들 잘 키우셨어요. 윤석열 화이팅! 사태 이후에 행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완수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세요. 화이팅하세요.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오셨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신가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오고 한 달 만에 보였던 첫 공식 행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치 행보다 아니다 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네. 그날의 최고의 관심거리는 바로 윤 전 총장의 사전투표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참 정치란 게 그래요. 막 100마디 말보다는 짧은 순간의 한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다층적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를 이렇게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날의 투표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일단 계획이 없었을까요, 윤 총장? 계획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렇지만 사전투표 첫날 오전에 저 투표를 했다는 의미, 이거는 뭐냐면 사전투표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라는 이미지로 일단 익힐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구순의 아버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구순의 아버님을 저렇게까지 모시고 나와 투표를 한다는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본인이 투표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야 바뀐다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날린 적이 인터뷰에서 있잖아요. 했었죠. 그러면 구순의 아버지와 함께 저렇게 투표를 나온 모습은 이번 선거는 정말 가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볼 수 그리고 또 아버님을 모시고 갔다는 거. 이게 효자의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 또 아버지는 또 이 고향이 이제 충남 공주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지역적인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기자들 질문에 정치 하나도 이야기를 안 했죠.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로 그냥 저를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알아서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정책으로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진 저는 하나의 이벤트 같았다. 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정책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저 이벤트는 거의 100% 효과를 누렸다. 혹시 이현정 의원님 윤 전 총장에게 뒤에서 조언 아니, 해주신 건 절대 그런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네. 말씀을 주셨는데. 취재진한테 뭐 투표 일정 뭐 이런 것들 다 공개했었잖아요, 미리. 이런데도 정치 행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굳이 기자들한테 다 알리고 네. 기자들을 다 포진하고 있는데 연출된 장면을 한 거기 때문에 정치 행보라고 봐야죠. 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 윤석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관 키워드가 장모, 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번으로 관심이 졸지에 윤석열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게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시선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전환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판론을 그동안에 이제 좀 은연중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말이 아니라 행동.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본투표가 아니라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 이거는 팀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의도로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4.15 총선 때는 본인이 아마 그 회색 점퍼 입고 본인이 서초동 집에서 본선거 투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총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전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전 투표의 의미는 결국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노한 분들이 투표를 좀 해달라는 의미고 또 20, 30대라든지 이런 투표를 높이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날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 다음 날 투표를 했고 이렇게 한 걸 보면 확실하게 어떤 카메라의 초점을 윤 전 총장에게 좀 맞추려고 했던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네. 저는 그 효과는 아마 충분히 누렸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메시지를 안 냈잖아요. 이제 행동만 있었고 사전투표장에 나오는 아마 본 투표일까지 이제 사흘 남았는데 그때까지 공개적인 행보 또는 공개적인 발언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 봅니다. 본인의 가족까지 노출시키면서 연출을 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워딩이 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뭐 아버지를 모시고 투표하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최고의 어떤 그 소위 말을 줄여가지고 보여주는 함축적인 의미 전달을 이미 했는데 예. 거기다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오히려 퇴색되죠. 그렇다면 선거 후 한참 지나고 나서 좀 공개 그렇죠. 발언을 선거 할까요? 결과가 나오면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누구나 다 지금 윤석열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좀 볼 것이다. 그렇죠. 서둘러서 섭불리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예, 거죠. 이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연락해라는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8일 날 선거 끝나면 아마 이제 집으로 가실 텐데 예, 예. 5월, 6월 달에 활동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윤 전 총장이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조금의 행보는 아마 더 적극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다양한 어떤 분야의 어떤 행보, 저는 아마 그것도 이제 좀 예상을 해봅니다. 선거 직후에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약간의 자명 기간은 둘 약간의 것 어떤 같습니다. 좀 차별을 두면서 예. 이제 특히 뭐 김종인 위원장이 5월을 딱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때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 친구들이 이제 뭐 책도 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이제 주변의 움직임들이 좀 있고 난 다음에 아마 본인도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이제 결정이 된 서울시장 선거 결과, 부산시장 포함해서요, 그 결과를 다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